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간다. 네, 유명한 그 서양 산악인의 말이죠.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곳에 또 사망사고도 빈발하는데 도대체 왜 갈까?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의 그 마음을 논문으로 또 책으로 펴내신 여성 산악인 한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분이요, 한국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동계 등정에 성공하신 장본인이랍니다. 지금 국립산악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계신 여성 산악인 박경희 실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특별히 반갑습니다. 왜? 그 이유는 네. 오늘 우리가 히말라야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히말라야의 그 양대 트레킹, 아,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 네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네. 두 곳 다 갔다 왔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아니 다녀왔어요. 물론 우리 박 시장님에 비하면 네. 전혀 족탈불급이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히말라야를 안다 이거죠.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바로 그 얘기로 갑시다. 네.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동계 등정 성공. 네. 언제예요? 91년도이고요. 그럼 실례지만 그때가 26이었습니다. 26. 네. 히말라야 어디예요? 히말라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에베레스트 가다 보면 길목에 있어요. 예. 아마다블람이라고 6,854m. 아마다블람. 네. 기억나죠? 그게 이제 가다 보면은 에베레스트 길목에 아름답게 서 있잖아요. 그게 한 거의 하루 이틀 정도를 계속 오른편에 쳐다보고 가게 되는 봉우리인데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세계 3대 미봉, 또 5대 미봉 하면 꼭 들어가는 봉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네팔에 가시면 그림이나 사진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봉우리가 아마다블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6,854m. 54m. 높이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마지막 부분이 좀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그 설벽에 네. 그 가파른 벽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굉장히 벽 위험할 등반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8,000m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봉우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겨울에 오르셨다고요? 네, 그 91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히말라야 동계 등반을 별로 가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도하고 간 건 아닌데 다녀오니까 뭐 히말라야 최초 여성 등정이다 그런 이제 기사에서 보고 알았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네, 뭐 최초로 뭐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예. 봉우리가 아름답고 또 저희가 이제 교사로 갔는데 학교 교사셨어요? 네, 네,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겨울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기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동계 등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성 동계 히말라야 등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모르셨다? 그 전에 등정은 아니지만 거의 등정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83년에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정을 인정받지 못해서 예. 제가 공식적으로는 최초가 됩니다. 동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날씨 때문에 그런데요. 히말라야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 영하 40도 뭐 이런 추위를 생각하시잖아요. 영하 40도. 네. 그런데 그런 추위보다도 예. 일단은 거기까지 산 밑에까지 가는 어프로치가 겨울 시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토들도 더 많이 필요하고 경비도 더 많이 들고. 포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가져가야 할 짐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도 하고 가는 길이 전부 얼어붙어 있으니까 아하. 그 카라반이라는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것도 더 어렵고요. 예. 등반 자체는 뭐 추위 때문에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동계 등반이다 그러면 하계 등반보다는 더 높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아주 차원이 다르고 뭐 클래스가 다른 경우라고 보고 동계 등반의 기록은 별도로 가로치고 윈터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별도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그 예를 들면 K2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K2 유명하죠. 네,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 그 봉우리를 이제 초등한 게 54년이에요. 그런데 동계 등반으로는 수많은 팀이 그동안 도전을 했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하고. 그래요? 네, 올 21년 1월에 그 네팔의 셰르파 합동 등반대가 등반을 했거든요.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초등부터 거의 한 70년 동안을 동계 등반을 하겠다고 그렇게 도전을 했지만 이제 70년 만에, 거의 70년 만에 성공한 거예요. 그만큼 어렵군요. 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아마다 불람 오르실 때 그러면 뭐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건 없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을 갈 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파른 설벽이에요. 계속 설벽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제 빙벽화 밑에 이제 크램폰이라고 독일어로 아이젠인데 그 아이젠의 앞발톱으로 이제 설벽 빙벽을 이렇게 키킹을 하면서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가는데 한쪽 그 크램폰이 나사가 풀려 있었나 봐요. 벗겨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아이고. 나사가 곧 빠질 지경. 그 나사 잃어버리면 아이고. 이제 제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제 목숨이 그렇죠. 달린 네, 그런 순간에 다행히도 그 뒤따라오던 셰르파가 그 장갑 벗고 손으로 도구도 없으니까 손으로 간신히 조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럼 본인은 직접 그걸 조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네, 그 절벽에 매달려서 제가 까딱 그 잘못 움직여가지고 그 나사가 떨어져 버리면 그 벽에서는 어떻게 임시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떡하나 이제 얼음이 돼갖고 있는 건데 다행히도 셰르파가 응급조치 해줬죠. 네.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까지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네. 보통 왜 뭐 베이스 캠프, 그다음 1캠프, 2캠프, 뭐 3캠프 이러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히말라야에 가면은 보통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저도 갔다 온 곳이 그 베이스 캠프거든요. 네, 5,000m까지는 그래도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이상 가면은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 무생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평지에서 살던 사람이 5,000m에 가면은 산소가 5,000m에 가면 반밖에 없어요. 반. 네. 그렇죠. 그래서 고산증이 다 오죠. 네, 기압이 낮고 산소가 적기 때문에 몸에 이제 고산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 고산 증세를 이기질 못해서 그 고산병으로 보통은 실패를 하시는데 그렇죠. 캠프 1, 캠프 2 수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차근차근 적응을 한다. 네, 그래서 캠프 1까지 또 길도 만들고 짐도 나르고 그리고 또 캠프 2 가서 적응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캠프를 만들면서 올라가요. 그게 이제 고산 등반의 어떤 하나의 등반 방식입니다. 그럼 그게 하루에 가서 캠프 1 설치하고 그 다음날 캠프 2 이게 아니군요. 보통은 보름 정도 걸립니다. 보름? 네, 고소 적응하는데 보름, 또 8,000m 같은 경우는 베이스 캠프 설치하고 정상 갔다 오는 데까지 약 한 달. 한 달? 네,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며칠 머무는 거고, 네. 완 캠프까지 가서 네. 거기다 텐트 설치하고 물건 갖다 놓고 네. 거기 있습니까? 도로 내려옵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요. 베이스 캠프로? 네. 왜냐면은 그 최초로 그 인생 최고 높이잖아요. 거기 도달했을 때 한 2시간 있으면 고산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잠을 자게 되면은 급격히 악화가 돼요. 잠을 자는 동안에.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적응하고 또 그 높이에 올라가서 자면서 괜찮으면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텐트 설치하고 내려오고 그다음 다시 또 좀 올라가서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숱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그게 더 오래 걸려요? 여름보다? 일단은 그 봄 시즌이나 이럴 때는 다른 팀도 많이 있으니까 그 루트라는 게 여러 팀이 같이 길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겨울에 도전하는 팀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루트 개척을 동계 등반하는 소수의 팀이 한다 그러면은 시간도 더 걸리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어려운 동계 등반을 이제 등정까지 성공하신 건 처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혹시 동계 등정한 여성 산악인들이 또 있나요? 동계 등정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한 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저는 8천 동계는 아니지만 음. 일단 등정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요? 네. 그 후에 8,000m급 올라간 여성 산악인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 산악인도 많이 올라갔고 또 남자들도 많이 예, 올라갔는데 예. 뭐 14자 완등하신 분들도 네. 몇 분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동계 등정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걸 26세. 8,000m에 비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요. 언제부터 산에 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산악부부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만 했으니까 대학 가서 노는 좀 동아리를 가자 해서 찾은 게 산악부였고요. 산악부가 노는 동아리인가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곡에다 발 담그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 데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 갔는데 암벽 등반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 암벽이란 세계도 몰랐고 얇은 줄 하나 매주고 올라가라는데 이제 고소공포증도 있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장비를 못 믿으니까 시스템도 모르고. 아, 근데 신입생 신출내기를 바로 거길 끌고 가요? 저희는 이제 암벽 등반을 하는 전문 산악.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죠. 뭐 좀 네. 교육이라도 좀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무런 설명 없이 일단 안전벨트 차고 암벽 앞에 이제 섰는데 그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는 실패하고 내려왔습니다. 포기하고.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저 녀석은 곧 나갈 놈이다. 그렇죠. 네. 아마 벌벌벌 떠셨을걸? 네. 바위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했는데 제가 몰랐던 적성을 찾은 거예요. 어떤 적성이? 암벽을 너무 잘해요. 암벽 등반을 처음엔 실패했지만. 네, 고소공포증은 있는데 이제 그게 시스템을 알고 장비를 믿으니까 또 상대방 그 같이 하는 그 파트너를 믿으니까 이제 안전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두세 번 만에 그렇게 재미를 느끼셨어요? 거의 빨리빨리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벽도 정말 잘했고 산행도 잘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몰랐던 재능이군요, 정말. 네, 산악부로 인해서 찾은 거예요. 선배들은 깜짝 놀랐겠네요. 네. 금방 나갈 사람으로 알았는데. 겁도 많고 조그맣고 예. 그런데 또 의외의 그 성향도 음. 그런 익스트림한 걸 좋아했고 또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도 산악부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새내기 시절에 암벽 등반부터 취미를 붙이신 거고 네. 그렇다고 누구나 다 뭐 6,800 여기에 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도전하게 됐습니까, 그거? 그 히말라야를 도전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 평범한 그냥 대학 산악부 여학생이었는데 저희 같은 팀에 교대 산악부의 1년 선배 언니가 저보다 훨씬 등반을 잘했어요. 근데 그 언니는 학생 때부터 여자들끼리 히말라야 가자. 여자들끼리? 네, 저한테 늘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제가 가게 되리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4학년이고 제가 3학년일 때 그 설악산에서 그 암벽 등반하다가 언니가 이제 추락사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웠던 선배고 그랬는데 이제 그 충격이 컸죠. 그래서 그 충격이 이제 한참 갔고요.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추모 등반으로 첫 원정이 결정됐어요. 그게 추모 등반? 네, 그게 아마다블람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 대신 제가 가야 되겠다.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됐습니다. 첫 원정은 그렇게 가게 됐어요. 여자들끼리 히말라야 가자고 외쳤던 선배. 네. 그 선배 대신에 내가 가자. 네. 그거였군요. 네. 근데 뭐 가자 마음 먹는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처음에 그 고산에 도전하시기 위해서? 보통은 그 히말라야 가기 전에 국내 훈련을 그 히말라야에서 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극한으로 꼭 군부대 훈련처럼 하고 가요. 뭐 기술 훈련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는데 그 지구력 훈련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오랫동안 걷는 거. 예. 그런데 그 했던 훈련 중에 불수사도북이라고. 뭐요? 불수사도북. 그게 그 뭐죠? 서울에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산이에요. 뭐예요? 예, 불암산, 수락산,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려와서 사패산 올라갔다가 음. 도봉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북한산 종주. 예, 예. 그러니까 서울을 북쪽을 둘러싸고 있는 5개 산을 네, 이어서 종주하는 건데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 얼마 동안에 해요? 보통은 그 24시간에 한다거나 1박 2일에 한다거나 그 약 45km 정도 되는데 짐 다 메고 그걸 하는데 일단은 그 도봉산에서 이미 지쳐요. 그 바닥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 도로 있는 데까지. 예, 예. 군부대가 있어서 북한산으로 연결이 안 돼요.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북한산을 다시 종주한다. 이게 너무 그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북한산, 도봉산 뭐 수도 없이 다녀봐서 아는데 그것뿐 아니라 5개 산을 1박 2일 만에 다 한다? 네. 그건 거의 뛰어다니는 건데요. 그것도 배낭을 이제 그러니까요. 네, 많이 무겁게 메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교대 산악부에서 시작된 산과의 인연 26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추모 등정을 계획해서 갔다 오셨다. 네. 근데 그때 결혼하셨다고? 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예. 그래서 결혼 2년 차에 히말라야 등반을 갔습니다. 갔다 오라고 하던가요? 결혼하기 전에 산에 계속 보내준다고 약속받고 결혼했어요. 예, 예. 잘 보내줬습니다. 흔쾌히. 네, 평생 제가 산에 가는데 반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지원해주고 저 첫 원정 갈 때 공항에서 잘 갔다 와 밥 잘 먹고 있을게. 그 말이 전설처럼 남아있어요. 부모님들은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반대하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하니까 허락한다 하셨고 시댁에는 이제 그냥 등산 놀러 간다 그렇게 걱정하실까 봐 거짓말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착한 거짓말이죠. 근데 그 절벽에 딱 붙었을 때 그 아이젠 막 벗겨지려고 할 때 네. 누가 떠오르던가요? 그때는 사실은 그런 순간에 그런 등반에 몰입하다 보면은 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등반 목숨이 걸린 상황이면 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아무 생각 안 나죠? 네, 오로지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정상을 안전하게 살아 내려와야 되니까요. 다른 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 히말라야에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오체투지하면서 가는 게 그분들이 구도자의 자세로 오르는 거고 저희 그 산에 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실은 그 깨달음 예.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렇죠. 네, 그게 걸으면서 그 번뇌라든가 그 욕심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렇죠. 네, 그런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거는 순례자들하고 산악인들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무념무상이 되는 네. 극한적인 어떤 체력 고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후에 8,000m급에 또 도전하셨죠? 네. 어디죠? 그거는 이제 파키스탄 히말라야에 있는 가셔부럼 이봉이라고 예. 8,000m가 이제 우리 전 세계에 1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이고 8,036m입니다. 그거는 언제였습니까? 97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다블랑 갔다 오시고 한 6년 뒤. 네. 그때는 애기 엄마셨겠네. 네, 맞습니다. 애들이 몇 살 때? 5살, 3살 때. 큰아이가 5살이고 이제 3살인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아이들 키우면서 산을 못 갔어요. 남편은 이제 큰아이 태어나고서 곧바로 해외 근무를 가서 아이고. 네, 저 혼자 육아를 다 하느라고 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는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아이는 키워 주시는데 이제 밤하고 주말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제 차지니까 산은 거의 못 갔는데 정말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귀국하고 임무교대하고 저는 이제 자원을 해서 마침 그 대학산악연맹에서 그 8,000m 원정대를 모집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원을 해서 선발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 선발되려면 무슨 체력 테스트 이런 거 다 해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체력 테스트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남산 뛰어오르기 같은 것도 했고요. 남산 뛰어오르기. 네. 누가 빨리 올라가나? 네. 그러니까 체력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 팀워크도 보고 그다음에 이 친구 체력도 보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대원을 선발했습니다. 예. 애 둘 낳고 뭐 직장 생활에 육아에 몇 년 공백이 있었는데 그 체력이 됐어요? 사실은 그 전체 그 대원 중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체력이 제일 바닥이죠. 그렇죠. 여자이고 또 예. 결혼했고. 근데 그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고소 적응을 제일 잘해요. 그래요? 네. 그 원정 가면은 한국에서 힘이 제일 좋았던 친구가 고소에서는 또 힘을 못 써요. 그런 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적응을 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에 가면은 수능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했던 대로 나 힘 세니까 괜찮겠지. 그다음에 고소가 이제 고소증이 오면은 그걸 드러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숨겨요.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아닌 것처럼 고소증이 안 온 것처럼 움직이다 보면 먼저 고소에 약해져서 그렇죠. 회복을 못 해요. 고소에 가면은 이제 다녀오셨겠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수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디 가서 경쟁을 하러 간 건 아니니까 수능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정 가면 거의 저는 정상을 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진짜 천천히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할 때는 전문 그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 가이드가 이 조금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괜찮습니다만 조금만 이렇게 생기면은요, 예, 앞발과 뒷발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거의 앞발과 뒷발을 붙여서 요 정도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에베레스트를 먼저 갔다 왔는데 그때는 전문 가이드가 없었거든요. 네. 저희 일행 중에 제일 좀 힘세다고 자랑하던 두 친구가 네. 먼저 막 뛰어가서 사진 찍어준다 그러고 또 사진 찍으려면 숨 참지 않습니까? 막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둘이 제일 먼저 고소증이 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자만하는 거죠. 체력이 좋다고 자만하고 그다음에 언제나 남보다 자기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뒤지는 거를 참지를 못해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오버하는 거죠. 오버페이스에서 항상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앞섰던 사람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조급하지 않게 순리대로 천천히 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가서 정상에 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고 또 경쟁심 없이 그렇게 좀 뒤에서 나만의 속도대로 가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정상에 갔어요. 네. 조금 아까는 그 순례자, 구도자의 비유한 말씀도 들었고 지금 방금은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현장에 순응하는 사람이 승리하더라. 네. 앞서간 사람이 꼭 뒤처지더라. 네. 저절로 그렇게 배우시는 게 많죠? 산에 다니시면. 글쎄 이런 거를 이제 다 말로 표현한다거나 뭐 글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저절로 산에 가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8,000m 도전은 그 후에 또 없었습니까? 네. 제가 8,000m 딱 갔을 때 느낀 거는 산과 죽음이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현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뭐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분의 시신이 베이스 캠프까지 와서 얼음에 반쯤 묻혀 있는 것도 봤어요. 아이고. 그리고 미처 시신 수습을 못했군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과거의 죽음 또 현재의 죽음이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순간, 네, 삶과 죽음은 진짜 이 순간에 종이장 한 장 차이구나.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는 저희 아이들이 5살, 3살 아이들이 2달 동안 엄마한테 이제 버려진 거예요. 2달 걸리셨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막 끌어안고 안 놓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된 아이들이었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8,000m 동반은 더 이상 가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낮은 산으로 안 죽는 데로 다녔습니다. 네. 그 6,800 아마다불람의 때 경험하고 네. 8,000 가니까 정말 다르던가요? 네. 어떻게 달라요? 산이 이제 8,000m인데 7,500m 이상을 죽음의 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산소가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5걸음만 걸어도 뭐 거의 막 그 폐가 찢어지려고 그러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무산소죠? 산소 네. 호흡기 없이 가는 거죠? 네. 보통은 에베레스트 외에는 산소 호흡기를 거의 안 쓰고요. 네, 그냥 무산소로 가는데 일단은 올라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추위. 그 정상을 가는 날 그 보통 새벽 1시, 2시에 출발해요. 마지막 정상 도전 네. 때 정상을 갔다가 마지막 캠프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해지기 전에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그 마지막 캠프에서 한 12시간 이상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못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 해 뜨기 전까지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조금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 그 복장은 다 갖췄어요. 입을 만큼 다 입고 장갑도 3겹 끼고 손가락 발가락이 시려워서 딱 그 한국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는 동상이에요. 그렇죠. 네, 손가락 발가락 아무리 움직여도 예. 회복이 안 돼요. 그 예. 높이에서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손가락 한국 가면 자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이거 음악 수업을 못 하는데 피아노를 못 치는데 선생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얼음물에서 헤엄치는 듯한 그런 추위에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거의 막 그 동상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상에 능선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 제트기로 막 바람 부는데 얼음 화살이 막 꽂히는 듯한. 얼음 화살. 네, 막 다 가리고 있어도 예. 얼음 화살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고 코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손가락 발가락은 없어도 되는데 귀하고 코를 자르면 여자로서 이거 살 수 있을까? 예. 그 정도로 좀 추웠습니다. 근데 아유 그만 정말 무섭다 포기하고 내려가야지 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도 그 정신력이 더 강해서 꼭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그걸 참았던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욕심을 부렸다거나 그랬으면 또 모르죠.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수도 그랬겠죠. 있죠. 네. 근데 이제 같은 팀으로 갔기 때문에 다들 안전이 확보가 되니까 잘 갔다 왔습니다.